네, 이제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정치사를 쭉 봤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부터, 이제 출제 예상 문제 32번부터 이제 54번까지가 이제 예상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우리 이제 역사가 크게 어떻게 분화되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되게 정치 부분을 되게 이제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정치가 상당히 시험 문제도 대단히 많이 출제될 뿐만 아니라 이 정치가 잘 공부가 되면 사회나 문화 이렇게까지 영향이 다 가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더욱더 자세하게 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겁니다. 이제 경제나 사회나 문화 같은 경우는 정치가 잘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이제 제가 필요한 문제들만 이제 몇 문제만 이제 풀어드릴 거고요. 정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자세히 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2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정치기구 역할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조선시대 최고의 기구는 의정부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자, 이 의정부에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 중에 이 3정승이 들어와서 조선의 최고 간부로서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3사가 있어. 3사는 아주 중요한 단체라고 했습니다. 3사가 있어 왕의 독재를 막고 신하와 임금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점은 고려보다 발전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3사는 언론 기능을 수행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3번에 의금부는 당시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하였다. 학문을 연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한 기구는 의금부가 아니라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이 홍문관은 성종 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4번. 춘추관은 왕시의 기록과 사건들을 모아 역사를 편찬하는 기관으로서 사관이 이를 담당하였다. 춘추관은 역사를 편찬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3번의 의금부 같은 경우는 국왕 직속에 이 반역이라든지 모반을 꾀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국왕 직속의 사법기구로서 의금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33번은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조선시대 지방행정조직은 고려시대와 반드시 비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고려시대까지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서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조선시대는 고려시대까지 지속되었던 특수행정구역이 모두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번.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석현이 더 많았다. 주연보다 석현이 더 많은 것은 고려시대였습니다. 조선은 향리의 역할이 축소되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되겠고요. 3번. 전국 8도의 관찰사를 파견하고 수시로 암행원사를 지방에 보내기로 했다. 조선은 8도의 관찰사, 고려는 5도 양계에 각각 안찰사와 병마사를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4번. 9년 아래에는 면리통이 있었다. 조선은 8도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두었고 여기까지는 이제 수령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수령이 파견이 되고 이제 이 하부 단위를 살펴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가장 자연촌 단위의 5개의 집을 묶어서 이걸 하나의 통이라 불렀습니다. 통이라 부르고요. 이런 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통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리라고 불렀습니다. 리. 그리고 이런 리들이 여러 개가 또 있겠죠. 이런 리들이 모아서 하나의 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면, 리, 통 같은 경우는 지방관이 수령이 파견되지 않고 그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이제 그 조직을 했었고 이런 제도를 면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리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가장 최하부의 지방의 행정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리제는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로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34번. 다음은 발해 고려 조선시대 정치기구들이다. 이 기구들의 공통점은 발해의 중정대, 고려의 어사대, 그리고 조선의 사원부는 각각 관리의 감찰을 담당했던 그런 기구였습니다. 35번. 다음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정을 논의하고 모든 관리를 규찰했다. 규찰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규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품 당하관 이하의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었다. 임명 동의권의 밑줄을 그으시고요. 관리들에 대해서
왕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리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임명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사헌부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사헌부. 사헌부는 감찰을 했고 사관원은 간쟁을 했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리를 함께 대간이라고 불렀고요. 1번 서경권을 갖고 있었다. 이 서경권이 바로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동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관리 임명 동의권을 서경권이라고 그러고 2번 사관원과 함께 양사나 대간이라고 불렸다. 이것도 맞죠. 3번 권력의 독점과 부정부패 방지 기능을 하였다.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 정책을 비판하는 간쟁기구, 간쟁, 왕에게 간언을 드린다. 이거는 사헌부가 아니라 사관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헌부와 사관원을 조금 함께 좀 보시기도 하고 비교도 조금 해주세요. 16번 다음을 참고하여 광해군의 외교정책 방향을 추론하면 명과 후금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였다. 강옥립을 출병했다. 이 강옥립이 바로 이 광해군이 명나라의 그런 파병 요청을 받아서 원조를 할 때 총대장이 바로 강옥립이었습니다. 근데 강옥립은 실제 장수가 아니라 역관, 통역사였습니다. 어떤 통역사였냐면 여진, 청나라의 말에 아주 능통했던 역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항복을 하여라. 적당한 때에 후금에 항복을 해서 전쟁을 하지 말고 돌아와라. 이건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말하는 거였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의 친명배금 정책은 광해군을 물러내고 인조 때 정권을 장악했던 서인 정권의 외교 방향이 바로 친명배금이었고 이 친명배금 때문에 두 차례의 호란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업적을 남긴 세력이 추진한 정치적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은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하였다. 도덕과 의리를 승상했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이건 바로 훈구가 아니라 사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림은 4번에 향촌자치제를 주장했죠. 그래서 훈구와 사림에 대해서 꼭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조선시대 중앙집권화 정책과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호패법. 호패법은 지방의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인 남성들에게 호패를 차게 해서 이들을 파악하고 조세를 잘 걷고 군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게 호패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서원과 향약 같은 경우는 살인들이 지방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살인들의 지지 기반이 되었던 게 서원과 향약이었기 때문에 이번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3번의 면리제도는 조선의 지방제도로서 중앙에서 이제 정치를 해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의 여건제도와 봉수제도는 교통과 통신 그리고 유사시에 어떤 그 전쟁을 알리는 그런 제도로서 중앙통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9번에 조선 태종의 치적이 아닌 것은 1번의 신문고 2번의 호패법 3번의 직접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경제 파트에 가면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태종이 아니라 세조 때 실시된 겁니다. 세조 직접법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40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실시했던 정책이다. 이 개혁 정책의 근본 목적은 자 현량과는 추천을 통해서 이 조광조가 살림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시하려고 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교 의례의 장려, 향약의 전국적 시행. 향약하면 살림이 떠오르십니까? 네, 향약은 살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혁 정치의 근본 목적 바로 살림의 특징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은 3번 왕도 정치. 왕이 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1번 이것 또한 살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살림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제가 아까 훈구와 살림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훈구는 사장학을 중시했다. 그리고 살림은 경학을 중시했다. 경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 경전, 원전, 원문 그대로의 뜻을 해석하거나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경학이라고 그랬고 사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상력이 가미된 어떤 특정 어떤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을 위해서 성리학뿐만 아니라 불교나 도교나 풍수지리와 같은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던 게 바로 훈구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1, 2, 4번이 바로 살림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42번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가져다 준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향약과 서원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살림이 떠오르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죠. 중앙집권화가 강화된 것은 살림이 아니라 훈구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잡새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잡새꾼은 조선의 군대 중에서 일종의 예비군으로서
노비들도 여기에 원칙적으로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없지만 이 잡세권에는 유사시에 편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예비군인 잡세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규군인 일반 그 지방군에 이 농민들은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4번 요양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양소는 자 지방의 통치를 보면 지방에는 양반 사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요양소가 있습니다. 요양소가 있고 중앙에서 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온 수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령 밑에는 향리가 이 수령을 보좌하게 됩니다. 이 요양소의 역할은 수령을 보좌하고 자, 수령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에 입각하여서 파견된 인물이죠. 그 지역 출신은 절대 파견이 안 된다. 그렇죠. 상피제도. 수령은 상피제에 입각해서 타 지역 출신이 이곳에 오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으로서의 양반들의 이런 모임인 이 요양소의 양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좌를 하고요. 향리가 제대로 수령을 보좌하는지 향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바로 이 요양소에서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양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을 보좌하였다. 2번 향촌사회의 풍속교정을 담당하였다. 3번 지방자치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4번 서울의 행정과 치안 유지. 서울의 행정과 치안과는 이 요양소는 전혀 관리가 없죠.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곳은 한성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성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청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겠죠. 한성부가 있습니다. 45번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향소부국의 일반 군역으로 승격되었다. 이건 아주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복입니다. 2번 수령에게 행정사법권을 군사통수권은 관찰사에게 주어졌다. 수령은 지방에 있는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의 이 세 가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게 이 수령입니다. 이 수령이 정치를 잘 하는지 수령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팔도에 파견되었던 관찰사가 있겠습니다. 관찰사는 수령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죠. 3번 9년에는 수령을 도에는 수령을 통제하는 관찰사를 두었다. 4번 고려 말 이래 지방 세력들은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이 아전이 향리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향리는 고려의 향리에 비해서 상당히 그 역할과 지위가 떨어졌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46번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중앙집권 나오면 훈구파를 바로 떠올라주세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서원과 향약은 살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47번 조선 초기의 각 왕의 업적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세조 때는 경국대전이 완성이 아니라 편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완성은 성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8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목적은 자, 의정부 서사 제도를 실시했다. 의정부를 거쳐서 이 대신들과의 원활한 합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도가 있습니다.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가 있는데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이 곧바로 명령을 내리고 육조에서 바로 어떤 정책 결과를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조선 초기에 태종과 세조가 실시하려고 했던 정책이 바로 이 육조 직계제가 되겠고요. 의정부 서사제도 같은 경우는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도 꼭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9번 같은 경우는 다음의 제도들이 갖는 공통점은 일반 백성들이 상소를 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북을 울려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호소할 수 있는 제도, 신문고. 신문고 같은 경우는 태종이 만들었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지방민들의 여론을 중시하였다. 자, 50번.
다음 내용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문과 시험을 준비하는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자, 교육기관 밑줄 그으시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홍문관 같은 경우는 성종 때 만들어졌던 국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기구였고요. 3번에 승정원 같은 경우는 국왕의 비서기구입니다. 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승정원이고요. 4번에 춘추관 같은 경우는 역사를 편찬하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1번 조선시대 제도와 그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역참과 봉수제도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이번에 상소와 구원제도 신민의 백성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에 반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3번에 서경과 간쟁이라고 하는 거는 서경권, 간쟁. 이거는 아까 우리가 사원부와 사관원의 관리를 일컬어서 양사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이 두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언론 기능,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행할 수 없게끔 정치의 균형을 이끌었던 기구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강화와 유지 기능이 아니라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었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했던 기구는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했던 기구는 바로 왕의 비서기구를 했던 승정원과 그리고 의금부가 있겠습니다. 의금부가 있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은 주로 3, 4에서 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조선이 중앙집권체제를 크게 강화한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속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속현은 조선에서는 나오지가 않는 거죠. 고려시대 때 주연보다 속현이 훨씬 더 많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53번에 조선 중기의 붕당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붕당 정치는 공존을 통해서 공론을 이끌어가고 상대 붕당에 대한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나뉘었다. 학파적 성향이 정파적 성향을 함께 띄었다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1번은 그런 내용이고요. 2번에 성리학적 명분론보다 산업진흥과 민생 안정을 둘러싼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 자, 왼쪽에는 성리학적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뒤에 산업진흥과 민생 안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붕당 정치의 한계점이 뭐냐면 이들은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적인 학문에 조금 몰두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 개혁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명분을 따지는 그런 측면에 조금 몰두했다라고 하는 조금 민생을 조금 등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의 서원과 향교, 지방사족의 여론을 수렴하고 살림이 공론을 주도하였다. 서원 바로 지방의 새로운 인재를 계속 양성하는 기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살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붕당의 공론을 이끌어냈는데 이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던 왕이 누구였죠? 네, 영조가 바로 이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었습니다. 4번 학연과 지연이 얽혀 있었으나 복수의 붕당이 공존하는 체제를 이루었다. 네, 이것도 정답을 붕당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조선 초기의 대명 4대 외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명나라에 대한 4대 이것은 굴욕적인 외교 관계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권을 안정화하는 방편으로서의 뭔가 외교 관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1번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고 있다. 명나라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나라에 이제 사대를 하는 것이었고 2번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고 조공관계를 맺었다. 책봉, 조공관계 맺었고요. 3번 성리학적 명분론에 따른 의례적인 국제관계였다. 그래서 굴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당시에 동북아시아 최강국이었던 명나라에 대한 4대 외교 관계였다라는 것이고 4번 양국 간의 경제적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치적으로서의 뭔가 조선의 안정과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실시됐던 게 바로 4대 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좀 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정치 영역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정치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그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가 공부하시기 훨씬 더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네. 자, 이제 교재는 대단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제 구조와 경제 생활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1번 고대의 경제입니다. 자, 고대 시대는 자, 선사 시대부터 제가 통일신라, 발해시대까지를 고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세 시대는 고려 시대, 그리고 근세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근세라 그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대 파트 내용이 끝나면 문제를 간단히 몇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중세 내용을 보고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공부 효율적으로 하시는 길일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삼국의 경제 생활입니다. 삼국의 경제 생활에서는 괄호 1번에 삼국의 경제 정책에서 동그라미 3번에 수치 체제의 정비,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치 체제. 이것은 고대 시대부터 근세 시대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거는 거둔다는 얘기고 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일반 민중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세금 제도입니다. 세금 제도. 그래서 이때 내는 세금이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세가 있습니다. 조세. 조세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것을 조세라고 그러고, 조세는 통상적으로 10분의 1을 내는 것입니다. 10분의 1. 이거는 토지세죠. 토지세. 자, 두 번째는 공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납.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을 집집마다 내는 것을 공납이라고 합니다. 공납. 공납은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역이 있습니다. 역. 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국가에 무상으로 바치는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역의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군대에 의무를 지는 군역이 있고, 국가가 어떤 뭐 성곽을 쌓는다든지 궁궐을 쌓는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뚝을 쌓을 때 이렇게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을 요역이라고 합니다. 요역.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수치 제도가 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세, 공납, 역 세 가지가 있다. 자, 보시면요. 니은에 보시면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구분하여 곡물과 포를 징수하였다. 이걸 조세라 그러고, 특산물은 공납, 그리고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의 농민경제안정책에서는 니은의 농민구율정책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흉년 또는 춘공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 수확기에 10분의 1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갚게 하는 제도, 이거를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진대법. 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이루어진 건데요. 이 방법은 봄에 빌려주었다가 이걸 춘대라 그러고요. 가을에 갚게 했다. 이걸 추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납이라고 하고, 이거는 농민들을 구휼하기 위한 기구다. 농민 구휼기구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괄호 2번에 삼국시대의 경제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생활에서는 귀족의 경제생활 같은 경우를 기억 끝에 보시면 국가에서 지급받은 노급과 시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노급과 시급에 밑줄 그으시고요. 노급과 시급은 중요한 제도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자, 이 수치 제도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때 귀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았던 땅을 바로 노급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급이라고 하는 땅은, 이 땅을 부여받은 사람은, 귀족은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 조세, 그 땅에서 나오는 특산물,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권한을 다 가진 게 바로 노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급은 귀족들의 엄청난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던 땅입니다. 노급이 있고요. 관료전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관료전. 이 관료전이라고 하는 땅은 조세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납과 역은 수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료전이라고 하는 땅은 너급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귀족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땅이 되겠죠. 그래서 너급과 관료전 이 두 땅의 성격을 조금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 신라 여러분들이 제가 중대와 하대를 제가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대단히 강력한 이거를 왕권의 전제화라고 그랬고, 이러면서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대단히 강력했고 귀족의 권한이 대단히 약했을 때를 중대라 그랬고요. 하대 때는 왕권은 대단히 약화되고 귀족들의 힘은 대단히 높았을 때를 하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신문왕이 있습니다. 신문왕. 이 신문왕 때 바로 귀족들의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기반이었던 이 노급을 폐지하고요. 바로 조세만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인 이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귀족들의 권한이 강해졌던 이 하대가 되면 이제 이 노급이 다시 부활내게 됩니다. 노급이 다시 부활내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이 시대적인 특징과 함께 좀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급과 관료전 꼭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 이번에 남북국 시대의 경제적 변화에서는 통일신라의 경제정책, 동그라미 이번에 수치체제의 변화는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요거 다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민정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조세와 공납역 이 세 가지의 세금을 원활하게 잘 걷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하나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촌주라고 하는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인 이 촌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토지는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문서를 민정문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하고 작성 내용으로서는 토지의 크기와 인구수, 심지어는 소와 말의 수, 토산물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파악을 했다. 작성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작성했냐? 조세와 공물과 부역을 징수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제도 보시면 자, 니은에 시급을 제한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관료전 지급 신문왕이라고 적어주세요.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통일신라의 경제활동을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무역의 발달에서 통일신라와 당나라가 대단히 무역을 활발히 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당 무역이 번성하게 되면서 그 줄 끝에 보시면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중국의 이 산둥 지역에 신라인들이 대거 많이 가서 이제 집단 거주지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신라방, 신라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디귿에 국제무역이 발달했다. 그래서 이슬람 상인이 경주 근처에 울산까지 왔다는 점이 있고요. 리을에 청해진이 있습니다. 청해진은 장보고가 여기 완도에 설치한 게 바로 청해진인데 청해진은 처음에 이런 일본 이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군사기지로서 처음에는 건설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을 잇는 무역기지 역할까지 했던 게 바로 이 청해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함께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별로 볼 거는 없습니다. 네,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문제는 제가 먼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에 다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신문왕 7년 5월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 관료전 지급이 밑줄입니다. 그 다음 줄 신문왕 9년 1월에 내외 관리 노급을 혁파했다. 밑줄입니다. 노급을 혁파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덕왕 16년 3월에 여러 내외간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나눠줬다. 노급의 부활입니다. 이거는 신라 중대와 하대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는 겁니다. 정답은요. 4번. 국왕과 귀족 사이에 권력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국왕권이 강할 때는 노급을 혁파하고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관료전만 주고 그 다음에 국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세력이 커질 때는 노급이 다시 부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육도품이 성장하고 2번에 왕권의 전제화가 지속되고 귀족의 경제력이 약화된 것. 이건 다 신라 중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건 제가 정치 영역 공부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경제, 사회, 문화 공부하실 때 공부할 양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문제를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노동력과 생산자원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촌주가 3년마다 작성. 여기는 문제 속에 이미 이 문서의 작성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력과 생산자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한 거. 이 문서를 만드는 주체는 촌주입니다. 정답은 민정문서가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삼국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였다. 삼국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 모든 국가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민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국가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수취의 대상이 되었다. 농민들이 바로 이 조세와 공납과 역을 부담하는 주요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 귀족들은 토지와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하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이 보기를 읽어보면요. 귀족들은 토지와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다. 자, 보시면 이 노급을 부여받은 땅에서 바로 이 노급의 핵심은 바로 이 역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이제 귀족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농민들을 사적으로 이 귀족이 노급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서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왕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이 핵심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3번이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급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4번 고리대업의 성행으로 농민이 몰락하게 됐다. 고리대 이자를 아주 높게 책정을 해서 귀족들이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높게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는 걸 고리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고구려에서 실시했던 법이 바로 이 진대법이었습니다. 진대법을 통해서 이제 값싼 이자로 농민들을 이제 구휼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진대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